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요즘 이슈 블랙홀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궁금하지만 경찰은 유착, 검찰은 은폐. 이게 의혹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에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의중은 검찰도 경찰도 못 믿을 조직이니 공수처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십수년 전, 10년 전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권력기관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직설이 자세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드시고 샵 누르시고 3698 100원짜리 유료 문자 보내시면 방송 참여 가능하십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전 데일리알 논설실장님, 그리고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16년 전 김학의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젠 별장 성폭행 사건 의혹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 종결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왜 무혐의였는지 다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정치적 파장 불가피합니다. 먼저 사건 경위 정리한 내용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김학의 전 차관에게 합동 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4개월 뒤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을 찾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2015년 1차 수사 때 진술을 뒤집고 여성 이모 씨가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자 검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동영상 속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3년엔 윤재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조영곤 중앙지검장, 2015년엔 강혜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수사 라인입니다. 2013년과 2015년 모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두 차례 수사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냐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가깝고 법무부 장관과 고교 동문이라는 게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성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이 여성들 진술 신빙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판단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조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긴 할 텐데 최근에 민갑용 경찰청장이 당시 검찰에 넘긴 동영상을 포렌식할 필요 없이 육안으로도 김학의 차관이 맞더라라는 발언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소시효가 남았으면 남은 대로 지났으면 지난 대로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대충 이미지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혼재가 돼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조목조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이니까 16년 전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13년이요? 2013년에 첫 사건이 터졌으니까. 네, 6년 전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네. 6년 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제가 기억에 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13년 3월에 먼저 이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과 그 건설업자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검찰로 합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했죠. 네, 그런데 문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원주 저 별장이었는데 네, 저 안에서 김학의 차관이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별장에 윤중천이 모른다, 별장에 간 적도 없다. 그러니 자연히 성접대란 없었다. 이 논리로 버텼었는데. 네,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동영상이 나왔는데 동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서 예.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좀 넘겼다는 거예요. 예. 누군지 인물을 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더 화질이 깨끗하고 선명한 아까 이제 민감윤 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영상이 확보가 되었고 그럼 동영상이 버전이 2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의 네. 동영상 파일이 존재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 주세요. 처음에는 화질이 좋지 않아서 국과수에 넘겼고 그 국과수에 넘긴 것을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도 확인을 하러 오기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것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는 제대로 얼굴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드는 하나의 의문은 경찰은 그 당시에 화질이 뚜렷한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과수 넘기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랬다면 왜 검찰이 얼굴 확인을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느냐가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경찰은 넘겼다고 했고 검찰은 못 받았다고 또 그 중간에 화질 좋은 예.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대목에서 잠깐 궁금증 하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김학의 당시 차관의 얼굴이 그렇죠. 식별됐느냐 안 됐느냐입니까? 아니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거기에는 이제 많은 여성이 등장을 하고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사람도 등장을 하는데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피해자의 얼굴들은 어느 정도 식별이 됐던 것 같아요. 여성들의 얼굴은 식별이 됐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 여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가 맞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성들이 전부 다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렇다면은 모르겠다,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처분을 내린 거죠. 네. 그랬는데 2014년도에 다시 그 피해 여성 중에 한 명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특수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성이 가서 내가 이 사람한테 당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검찰이 말이 안 된다. 지난번에는 네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네 말을 못 믿겠다. 그리고 네 말이 맞다면 한번 그 당시에 네가 당한 걸 그대로 시연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2년 뒤에 이 동영상에 나오는 1년 뒤에 네, 2014년. 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이 납니다라는 여성이 등장을 했고 네. 나를 성폭행한 사람은 김학의 차관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검찰은 당신의 말을 못 믿겠소 하고선 무혐의 또 했다. 네, 그렇습니다. 신빙성이 아하.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바로 그 전년도에 있었던 조사에서 네가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그때는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예. 또 네가 정말로 그런 행위를 당했다면 네가 한번 행동으로 보여줘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그 여성의 주장의 진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데 현재 이제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이후에 이 검찰 과거사위를 통해서 다시 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진술을 일관적으로 본인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 받을 때에도 과거사위의 한 명 위원이 이거 희망을 갖지 말아라. 네. 이거 어차피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화가 났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당한 고통 같은 걸 얘기하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은폐되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속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의 성격은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성폭행 사건이고 본인은 성폭행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그 여성은 시종일관 지난 6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왜 그럼 당신은 거기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협박을 당해서 예, 갔다. 본인이 이제 어떤 식의 그런 그 약을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건데요. 그런 예. 걸 먹고서 어떤 그 외부적으로 보여지기 좀 좋지 않은 모양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찍혔고 그건 본인도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그러면서 본인을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도 지난번 2013년 그 동영상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여러 번 수차례 본인을 성폭행했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도 본인에게 초창기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네.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하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는 또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바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목에서 그 여성의 주장을 100%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잘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서정욱 변호사님, 예. 혹시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동영상은 못 봤고요. 예. 저는 이제 이거 불기소한 그 결정문 있죠. 예. 그거하고 이제 그 여성의 탄원서라든지 예. 또 이제 여성을 도와주는 시민단체의 그 진정서 예. 이거는 제가 원본을 다 검토해봤고요. 그럼 거기에는 그 동영상 내용이 자세히 묘사가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본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을 중심으로 해 몇 명밖에 안 되지만 그 동영상을 근거로 한 모든 진술과 탄원서의 동영상의 내용이 자세히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성접대입니까? 성폭행입니까? 본질적으로 이 사안에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제가 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김학의를 법무차관 임명할 때 검증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후에 검찰 수사 있잖아요. 예. 나눠 봐야 돼요. 검증할 때는 네. 김학의 얼굴이 특정이 안 됐다. 예. 이래서 이게 법무부 차관 임명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학의 얼굴이 동영상에 특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검증에서는 핵심 쟁점이었고 네. 근데 처음에는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예. 동영상을 달라니까 이제 그 박관천은 보고했다고 6번 하고 근데 조홍천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좋아요. 이제 그 예, 예. 임명됐다가 며칠 만에 이제 그 낙마했죠. 언론 보도되면서. 예, 예. 근데 수사는요. 좀 전에 노 변호사님 말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학의 얼굴은 무혐의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본 자료에는. 네. 왜냐하면 이게 김학의가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미 2013년 7월 달에 분명하게 만천하에 밝혀졌고 네. 그건 너무 또렷하니까 민감용 청장 말처럼. 근데 김학의 얼굴이 동영상에 놓으면 강간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1차 결정이 2013년 11월 달에 최동욱 총장이 9월 달에 물러나고 김모 검사가 결정을 내렸는데 네. 지금 이게 그분이 진상조사 과거사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지금 미국 갔어요. 네. 근데 그 검사가 뭐라 했냐면 피해자 이모 씨 있죠. 예. 이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도 여성이 볼 때는 본인도 이게 접대 별장 이런 게 본인한테 뭐 명예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사건입니까? 2008년 9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간은 친구죄죠. 그때. 예. 지금 아니지만.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그 피해자가 내가 아니라는데 검찰이 어떻게 기소합니까? 따라서 이게 1차 때는 2013년 11월에 무혐의한 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2013년에 언론에 이 보도가 터졌을 때 검찰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논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자가 김학의냐 아니냐는 쟁점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1차 때는. 1차 때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지칭됐던 그 여성이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내가 아닌데 이러니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니까 검찰은 무혐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혐의 결정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년 지나서 2014년에 예. 조용하고 나타났어요. 이모 씨가 네. 내가 이제 맞다. 네. 피해자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동영상 속 여성이 나다라고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계속 하십시오. 문제는 처음에 이제 무혐의했던 김모 검사가 다시 수사하려니 네. 야, 검사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모 검사 지금 이게 대검에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다 현직 검사니까 우리가 검사입니다. 좀 일부러 이름을 가리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좀 이따 그 이름을 왜 제가 예, 밝혔냐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조사해 보니 피해 여성의 진술이 바뀐 건 내라고 이거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본 거예요. 왜 워낙 오래된 2008, 9년도의 사건이고 네. 또 이 별장에 갔는데 어떤 경위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뭐 실제 그 마약이라든지 또는 이게 폭행 협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특수강간이든 처벌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피해자 여성의 말만 바뀌어가지고 피해자다 하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무혐의가 된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하면서요. 만약에 수사가 그렇게 잘못됐다면 현직 검사 이름이 벌써 안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검사가 직무유기를 하면서 현직 검사부터 고소해야죠. 좋습니다. 근데 예. 지금 재미있는 게 시민단체에서요. 예. 부장검사, 2차 때 무혐의했던 강모 부장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어요. 예. 근데 수사검사 2명은 아직까지 고소를 안 했어요. 왜? 수사검사가 독립된 관청이면 그 검사가 부실하게 수사했으면 검사부터 고소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저는 왜 검사부터 조사 안 하고 지금 이게 진상조사 2년 동안 지금 3차례 해가지고 이번에 4번째 연기됐죠. 네. 근데 왜 검사를 철저히 조사 안 합니까?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성접대 사건이냐 성폭행 사건이냐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라는 단정할 수 게 서정욱 변호사님의 법률적 판단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전 좋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이종훈 실장이. 네네. 공소시효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뭐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나머지 뭐 성접대니 뭐 저 알선수레니 성접대 사건이면 일종의 뇌물 사건로 봐서 그거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서 방법 없는 거고 네. 다만 2명 이상의 공범이 있을 때는 특수강간이 되니까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며요. 네네. 그건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대로 죽었으면 죽은 대로 다시 다 밝혀내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데 네. 이 시점에서 법조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 없는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진실을 밝혀라. 야, 이 행간의 뜻이 뭘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버닝썬 사건이나 예. 혹은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이 세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그 피해자의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피해자들이 다 여성이네요. 예. 그런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여성의 인권에 대한 시각과 또 국민들의 공감이 달라졌어요. 이 수준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지금 버닝썬 사건을 제외하고 이 지금 김학의 사건이나 혹은 장자연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예요. 그 당시에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 네. CCTV가 아니라 그런 동영상 이외에 버닝썬과 비교를 하면 결정적인 SNS 녹취록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장자연 사건은 또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 법률적 문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점일 거예요. 하나는 분명히 우리들의 이 국민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도 될 만큼 이것을 다시 지시해도 될 만큼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여성 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라는 여성 인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라는 점이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좀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뜻이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 예.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공약이었는데 지금 사실 경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비판이 지금 네. 일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 버닝썬 사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된 문제인데 네. 왜 20년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의 어떤 이 초동 수사를 잘못했다든지 수세에 이런 몰려요.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서 맞아요. 경찰이 할 말이 없게 돼서 계속 이것이 계속 미뤄지고 했다가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버닝썬 네. 사건 결정적으로 경찰의 수뇌부가 연루되어 있는 정황이 포착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아니 경찰한테 이걸 어떻게 줘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생각해보자. 검찰도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하는 문제 제기의 또 하나의 어떤 일환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검경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수세에 몰린 경찰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의 약점을 다시 파헤친다고 하기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네. 그거는 이종훈 실장님이 그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체적 진실에 좀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변호사시니까 네.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를 1차 무혐의, 2차 무혐의, 얼굴 안 보임, 2차 뭐 피해자 여성 못 믿겠어. 자, 이래서 김학의는 무혐의. 지금에 와서 법조인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긍 가십니까? 당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은 좀 수긍이 가지 않죠. 네. 1번 어디가 제일 수긍이 안 됩니까? 일단 당시에 경찰에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본인들은 이게 어느 정도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로. 네. 그럼 경찰에서 가지고 있던 증거나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정도면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바로 경찰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피해자 특정이 뭐 얼굴을 잘 모르겠다,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내지는 김학의 얼굴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 첫 번째에서 그거는 조금 상식적이지가 않고 당시에도 경찰이 여러 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도 사실은 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해야 된다는 영장 청구를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반려되고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에서 상당히 이상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었고요. 그것까지 그 1차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로 2014년도에 그 해당 여성이 내가 그 인물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강간했다라고 두 명을 다 같이 고소한 거예요. 네. 윤준청과 김학의 전 차관을.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축해버렸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자, 보기에는. 뭐 어렵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다시 여쭤보면 김학의를 검찰이 봐줬다고 보시는군요. 당시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하고 13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 네. 당시 제가 대한변협에서 이제 수석대변인을 하고 있던 타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터진 것이 저희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 당시가 사실 검경 수사권 그때는 조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독립이라고 말을 예, 하면서 수사권 독립이었죠. 검찰과 예. 경찰이 사실은 상당히 날을 세우고 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예. 경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이런 큰 스캔들, 말하자면 스캔들이죠. 그런 그 영상까지 등장한 예. 그런 사건을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야만 우리의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그때 시대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가야 되겠네.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차관이기 때문에 봐줬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고 법조계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법대로 처리를 해버리면 검찰 조직이 손해볼 거다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3단 논법으로 노영희 변호사님은 검찰이 그런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봐준 측면이 있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 다시 드리면 그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수사를 해야만 우리들이 향후에 이제 나아갈 방향이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찰은 나름대로 엄청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고요. 예. 여기에 반해서 검찰은 법무부 차관 사건, 사실은 당시에도 수사 지휘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그 사건을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경찰을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사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한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었다는 거.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바로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 네. 그게 그 당시 저희 법조계에서는 큰 이슈가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 것들이 네.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자, 투박하지만 맨눈으로 항상 모든 사실을 이렇게 뜯어보시는 서정욱 변호사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뭐 복잡한 얘기는 이제 다 아시니까 검찰이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을 봐줬다 이 의혹 개연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두 분하고 다 의견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제 정치적 의미 있죠.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달 연장하면서 조사해라. 이거는 저는 이제 검경 수사권하고 관계없고요. 관계없이. 장자연은 모 신문사 연루설. 예. 제가 이름 안 밝게 다 알 테니까 국민들이 네. 우리 보수 최대 신문. 아니 그 제가 언론 대신 때문에. 말씀해 드릴게요. 예. 장자연 사건은 조선일보가 관련돼 있는 사건이고 그렇고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그다음에 그 예. 김학의 사건은요. 예. 황교안하고 곽상도. 예. 곽상도가 이제 당시 민정수석이고.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과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 그리고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컨트롤했었던 민정수석이었고. 그렇죠. 자,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황교안을 공개하기 위해서 재조사 지시했다고 저는 정치적 의미를 그래 보고요. 정치적 의미는 그거다. 예. 좋아요. 자, 그럼 그건 나중으로 뒤로 돌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검찰 수사는 그럼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사건이 언제 생겼어요? 2008, 9년에 제가 생겼댔죠. 그렇죠. 동영상이 찍힌 시점은 그렇게 추정되죠. 그럼 이제 옛날에 강간죄가 친고죄죠. 예. 친고죄는 이제 6개월 지나면 고소 못 해요. 강간은. 예. 그럼 피해 여성이 2008, 9년에 강간을 당했으면 예. 바로 뛰어가가 검찰이나 경찰에 강간당했다 고소해야 되죠. 네. 근데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동영상이 한 4, 5년 뒤에 나오니까 네. 그것도 이게 1년 차에는 내가 아니다 부인했다가 나중에 바꿨죠. 이게 정상적인 옛날쯤에 이게 기간이 지나 수사도 못하는 거예요. 친고죄에서. 그 이른바 피해자 다움이 없다. 또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아니 거예요? 기간
고소 기간. 친구들에게 6개월 지나면 그래서 고소를 못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실성을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동영상이 공개 안 됐다면 이 여성이 고소했겠습니까? 동영상이 공개 안 되면 동영상이 공개되니까 명예라든지 모든 게 있으니까 피해자라고 고소하지만 동영상이 먼저 공개 안 되고 갔다면 이 사건이 묻어간 거고요. 네. 그 당시에 접대 여성이 30여 명, 예. 대학생이 5명. 그럼 이게 30여 명이 다 강간 피해자를 고소해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별장에 갔던 사람도 수십여 명. 네. 뭐 언론인부터 뭐 죄송하지만 언론이지만 네.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초대받은 적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제 말은 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갔고 예. 수없이 많은 여성이 있었는데 굳이 김학의만 특수강간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게 피해자들도 예. 다 이게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이게 피해자들도 처벌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김학의만 자꾸 이게 몇 년 지나서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검사가 예. 물론 이제 그 검찰이 자기 식구니까 좀 철저하게 안 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지금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자기 식구 감사하는 건 맞지만 그러게 터무니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무혐의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만 좀 여쭤보죠. 시청자의 시각으로. 김학의 당시 차관은 그 별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갔죠. 예. 윤중천과 그런 교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여성들과 거기에서 조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조우됐죠. 조우됐죠. 예. 자, 그럼 거기까지는 다 사실관계는 만들어졌는데 성관계까지는 맞아요. 그것까지 인정해요. 본인이 인정했나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까지도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강제로 한 강제 추행이나 특수강간이 아니다 이 주장인 겁니까? 핵심은요. 이게 강간이냐 예. 아니면 이제 이거 성접대 말 그대로 예. 접대냐 이게 쟁점인데 네. 성접대라는 게 보통은 뇌물죄로 처벌돼요. 그렇죠. 뇌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건설업자가 뭘 했냐면 진술에서 조서에 예. 내가 이제 김학의가 평소에 친한데 예. 김학의가 이제 검찰총장까지 하면 되면 크게 한번 이용해 뭐가 공사 하나 수주하는데 도움 좀 받기 위해서 접대했다 이렇게 네. 진술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검사가 총장이 되면 공사 하나 달라고 했으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까? 수사를 잘 봐달라고 이게 돈을 접대를 하면 뇌물이죠. 네. 근데 공사 하나 나중에 따겠다.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업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래서 이게 무혐의된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당시 검찰의 논리는 성접대일지는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은 아니다.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는데 김학의 당시 차관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특수강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그렇습니다. 결론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고역에 대해서 자 이종곤 실장님, 세월이 지금 6년, 7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검찰의 그 판단, 지금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검찰이나 법이나 뭐 판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의 법이 지금 그대로 존속하지는 않잖아요. 근대 시기에도 그렇고요. 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시에 강간이라든지 혹은 뭐 특수강간이라든지 성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사하던 관행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저도 서 변호사님 말씀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만약 인정하라고 그런다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잣대로 다시 바라본다면 검찰이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라는 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경찰 수사는 당시에 1차 수사 때도 30명에 대해서 전원 다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 음성 분석까지 했고 뭐 그런 차치하고라도 이 30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과연 당시 이루어졌느냐. 검찰에도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정말 피해자의 어떤 입장에서 이루어졌느냐 예, 예.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을 만약 믿는다면 그 이후에 진술에서 검찰한테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로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예, 증언들을 일관된 증언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도 똑같은 그런 그 조사를 만약 검찰이 한다?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시는 검찰이 정말 권력이었고 네, 예. 또 강간이라든지 이런 성폭행,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 수사가 그만큼 당신은 좀 낙후돼 있었다. 지금의 기준으로 네,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게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검찰 조사라는 게 수사라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조그만 거라도 끄집어내서 이걸로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 거냐. 웬만하면 욕 안 먹을 정도로만 악의를 딱딱딱딱 맞춰서 진행이 됐느냐. 후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의 시각과 지금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왜? 노영희 변호사님 동의하세요? 황교안 잡으려고 그런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이종건 실장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게 그 문재인 정부의 뭐 처음에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네, 없지만 다만 황교안 뭐 지금 당 대표를 겨냥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거는 보고요. 그렇게 보기에는 네, 오히려 연결고리가 없다. 오히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실은 작년부터 이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상조사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고 원래 따지고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대표되기 전부터 원래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동안에 또 외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됐다는 게 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의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고 대통령까지 나서게 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황교안 대표를 지금 겨냥해서 그건 대통령이 아니다. 나서서 한다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좋아요, 봅니다. 좋아요. 제가 이게 짧게 반박하면요. 예. 저는 이게 2달 연장했죠. 네. 이제까지 이거 10년 넘도록 안 밝혀진 게 2달 만에 밝혀지겠습니까?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러니까 밝혀지겠느냐고요. 예. 자, 그럼 이게 과거 정권은 비호해서 안 밝혔다 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얼마입니까? 2년 넘었죠. 네. 근데 2년 동안 왜 진실을 못 밝힙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4번째 연장이죠. 근데 2달 만에 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여론이라든지 정치 의도를 제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논평을 보세요. 그때 김학의가 학교 1년 선후배고 그다음에 연손도 1년 선후배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몰랐을 리가 있느냐 다 보고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공격 논평이 몇 개인지 네. 한번 보시라고요. 민주당의 반응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나 예, 청와대나 뭐 당이니까, 어차피 예, 집권 예. 여당이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또 하나 어디 대통령 발언 중에 부적절한 게 공소 제기 가능성 즉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진실을 밝히려 했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요 수사에서 처벌하는 기관이지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기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 이게 수사의 조건에도 보면 기소 가능성이 없으면 강제 수사 못 합니다. 근데 장자연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압수수색이든 강제로 이게 수사도 못 하는데 2달 만에 누굴 불러서 야 양심선을 하시오. 이렇게 진실을 밝힐 겁니까? 어떻게 밝힐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아니, 기소- 간첩 사건 우리나라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재심 사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 간첩이 아니라는 식으로 밝혀졌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건 의지의 문제인 것이고 또 밝혀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목은 그럴 수 있어요.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동안 안 밝혀졌는데 뭐 앞으로 2달 한다고 밝혀지겠냐?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더군다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 사건은요. 여성들한테 이 여성들이 피해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실을 밝히려니까 한번 쭉 보시죠. 뭐 진실이 진짜 밝혀지는 건지. 그나저나 뭐 잠 못 잘 분들이 많기는 해요. 김학의 전 차관도 이제 또 잠 못 잘 거고 그 별장에 놀러 갔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검사들 많잖아요. 그 당시에. 김학의가 왜 잠 못 자요? 진상조사위원회 오라 했는데 예. 안 갔어요. 예, 앞으로도 거기 안 출석 갈까요? 의무가 없어요. 강제 수사권이 없다니까요. 네. 그런데 2달 만에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 담당 법무실장이 이거 연장하면 나 사표 내겠다. 이렇게까지 반발한 거예요. 예. 검찰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도 있고 청와대에 민은 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2달 더 네. 해봐라고 했지만 실제 대통령도 2달 만에 이게 좋아요. 밝혀지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뭐 계속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는지는 뭐 두고 봐야 되는데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이 장자연 사건이 2008년 사건인데, 야, 2008년 이제 와서 장자연 어찌됐든 불거지기는 했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핵심 쟁점이 뭡니까? 이제 와서 밝히라 그러는데 뭘 밝히라는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장자연 씨의 죽음으로 몰아간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성의 성적인 그런 폭행이나 예. 혹은 폭력이나 뭐 이 부분과 모두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돌려 얘기하지 철저하게 말고. 피해자인데 예. 이 장자연 씨가 과연 그 권력층 어떤 권력층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이냐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이제 그 권력이 누구인가를 밝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진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의 언급이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배우 윤지호 씨가 나오면서 도와달라고 이 세상에 하소연을 하면서 이 사건도 좀 커졌는데 윤지호 씨의 주장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 2명의 이름이 나오더군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2명이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1. 이미숙, 2. 송선미. 노영희 변호사님,
저 배우 이미숙 씨와 배우 송선미 씨는 뭘 알고 있다고 윤지호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같은 소속사에 있었었고 장자연 씨, 장자연, 이미숙, 송선미 이렇게 다 같은 소속사예요? 네, 그렇게 같이 있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자연 씨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무차별적인 성접대를 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괴로워하던 그 장자연 씨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유서로 알고 있는 그 서면을 작성을 했는데 그건 유서가 아니었군요. 네,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유서가 아니었고 그와 관련된 그 다른 권력기관의 성적인 착취와 학대를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서면이었다. 그런 서면을 만들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그 기존의 권력에 대해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서류였고 그 서류가 그 당시에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뭐 그 두 분도 사실은 봤을 것이고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 말고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인데 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좀 일반인의 언어로 다시 좀 여쭤볼게요. 당시 장자연 씨가 제가 이러이러한 성접대 강요를 받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이러한 하소연을 말만 하다가 한번 적어봐라 그래가지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유서처럼 알려졌지만 그건 유서가 아니었고 내가 얼마나 성접대를 강요받고 있는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종이에다 적었는데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일시 적었다는 언제 거죠. 어디서 누구한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라는 걸 다 적었는데 이거를 두 사람이 봤다. 한 명은 이미숙이고 한 명은 송선미다. 이 주장인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히 봤다라기보다는 그들도 알고 있었을 알고 것이다. 있다. 알고 있다. 좋아요. 그럼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이 윤지호 씨의 주장인데 알 수 있을 것이다가 주장이죠. 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입을 열어달라. 그렇죠.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이미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까? 송선미 씨가 입을 열었습니까? 입을 전혀 안 열었죠. 송선미 씨는 아예 모른다. 그럼 자 송선미, 나는 모른다. 네. 나는 그거 본 적도 없다. 오케이, 그럼 빼고 이미숙 씨는요? 친하지 않다 그러죠. 친하지 않다.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내용 이미숙 경위를 씨는요? 두 분 다 똑같습니다. 입장은 그 경위는 모른다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이거 좀 시청자분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사건에서 기획사 사장 있잖아요. 네. 김 사장 네. 변호를 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이걸 갖다가 그럼 이제 사건은 제가 잘 아시겠네요. 왜 인터넷에만 놓으니까 예, 제 이름이 예. 이걸 이제 숨기고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팩트만 아니, 말씀드리면 숨길 이유 없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윤지호 저 폭로 있잖아요. 네. 저 폭로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서가 아니라는 게. 유서가 아니라. 제가 이게 그때 일관되게 이 사건 이후에요. 저는 이게 예. 장자연 이분이 남긴 건 유서가 아니다. 왜 유서가 아니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네. 이게 남긴 서류가 이게 몇 장이 돼요. 근데 유서 몇 장을 남겼을 때 유서 사이에 간이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렇죠. 두 장 있을 때는 두 장을 손으로 찍어서 이게 연결된다는 걸 맞아요. 예. 간이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일은 근데 없죠. 저 유서는 간이 돼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숙하고 송선미가 예. 다른 이게 기획사를 옮기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를 공격하려면 기획사 사장이 약점을. 성접대를 강요했다. 네. 이걸 확인해주면 아무래도 이게 재판에 이미숙이나 송선미가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진실을 밝혀내서 한 거기 때문에 윤지호 말이 전부 이게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는 장자연 씨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장자연의 저 유서 확인서 있잖아요. 유서가 아니고 예. 저게 이미숙이나 송선미한테는 큰 도움이 되잖아요. 재판할 때. 왜 기획사가 이런 성접대를 강요하면서 부도덕하다. 예. 이거는 이제 기획사 옮길 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아주 논리적인 지적이신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 배우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는 왜 모른다고 부인할까요? 그런 이 구조였다면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윤지호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예. 지금 이게 이 사건에 다 연루돼 가지고 계속 오르내리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연루되고 계속 진술 밝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빠지는 게 낫지. 예. 계속 이게 연루돼 봤자 자꾸 이게 뭐 언론에 보도해봤자 본인들 명예나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소송을 맡아서 하셨던 변호사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본인들이 모른다 하니
할 말이 없다 하니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종훈 실장님도 그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윤지호 씨가 최근에 방송에서 사실은 예. 생방송에서 그 앵커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문건에 누구누구가 있는지 네. 이 생방송에서 맞아요, 밝혀라. 맞아요. 예. 법률에서 법정에서 밝히지 말고 예. 했을 때 윤지호 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나요?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여기서 밝힐 수 있느냐. 네. 자, 두렵다는 건 뭐죠? 그 문건에서 밝혀야 되는 건 사실 앵커가 묻는 거예요. 국민들도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누구냐예요. 예. 과연 이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네. 장자연 씨를 뭐 성접대를 했던 그 당사자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권력층이라고 하고 있는 예. 그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윤지호 씨가 생방송에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미숙 씨나 혹은 송선미 씨도 두려워요. 그것을 만약에 문건을 봤다? 그러면 받게 될 질문이 뭘까요? 누구냐? 그럼 그 문건에서. 네네. 누구를 알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을 거다라고 개연성이 있는 배우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는 죄가 없으니까 왜 알고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빼고 실제적 진실로 장자연 씨가 거기다 적은 명기를 한 이른바 유력 인사는 누구예요? 진짜 궁금하네 그거. 대통령이 그걸 밝히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아까 그 시각이 반영이 되는 거죠. 정치적 음모론 내지는 뭐 그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어떤 공적,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민주당이나 혹은 청와대가 이것은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조선일보가 예.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되게 사건들을 보면 조선일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경수 사건, 그럼 한겨레 신문이 사실은 단독 특종을 했어요. 그런데 김경수 당시 의원이 나와서 조선일보를 이제 이 지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옳다 그르다 같이 판단이 아니라 대립 구도가 좀 형성이 좋아요. 돼 있다는 예,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식의 그 얘기가 상당히 놀라운데 예. 예컨대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문제가 된 주요 언론사라고 하는 게 어떤 언론사인지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에 대한 문제는 이번 정권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 정권부터 계속 문제가 예, 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왜 그런 대형 언론사가 끼어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적 진실을 못 밝히냐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거였는데 그러네. 이번 상황에서 그게 갑자기 핵심이죠. 이제 와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그 언론사가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노 변호사님 지적 굉장히 날카롭고 네. 정확한 지적이신 거예요. 장자연 사건에 뭔가 은폐된 게 있다. 왜 안 밝혀지느냐. 장자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이른바 유력 인사가 누구냐라는 그 국민적 질문은 예전부터 나온 거예요. 이번에 과거 나온 게 보수 정부 때 아니에요. 나온 거예요. 이 그럼요. 정부 들어서 나온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 문제를 대통령이 그 좀 수사를 좀 철저히 해라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게 그런 식으로 화살이 직설적, 들어가는지 예, 이해가 예.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아까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걸 또다시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서정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 안 그런 게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계속 청원을 20만 명 이상이 계속해서 이 사건은 나중에 공소시효가 다 이미 끝난다 하더라도 네. 진실을 밝히는 측면에서 반드시 알게 해달라고 하는 여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아요. 여기까지 온 건데 예. 이건 예.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합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근데 한 가지 그 말을 끝까지 안 담아서 중간에서 잘려서 제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노영희 변호사의 의견에 사실 공감을 해요. 제 결론은 사실 그쪽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치적 음모론이 끼어들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보다 더 사실 안타까운 건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을 하고 이 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부상이 됐으면 사실 아까 안타까운 건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것.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예, 이게 예. 적절했는가? 차라리 이 두 장관이 스스로 그냥 나서서 이 사건들은 하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시각을 차단하는 것이 더 우리 이 사건에 예.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예. 아니었겠느냐. 남은 궁금증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밝혀라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야 10년이 지나도 이게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으면 뭔가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요?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거가 있어요. 이게 3월 말까지가 끝이에요. 두 번씩 연장됐기 때문에. 근데 3월 말이 끝인 사건이 바로 그 특정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하신 것뿐이죠.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도 이미 다 만료됐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고. 자, 그럼 뭔가 처벌을 전제로 그런 한 게 아니죠. 재조사나 이 진상조사가 아니고 과연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럼요. 우리도 그것 좀 한번 좀 따져보시자니까요. 저도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장자연 문건에 나온 그 유력 인사 명단 아십니까? 다 알죠. 명단에 다 그러니까 팩트를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요. 예, 말씀하세요. 유서가 있기 때문에 명단은 다 있고요. 예. 다만 이게 명단에 성접대 강요받았다는 게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술집에서 그렇죠. 모 일보의 누구 사장을 접대했다. 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바로 이게 알리바이만 조사해야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명단은 이미 다 공개되가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예. 근데 그 명단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언론사 사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장자연을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데 예. 본 적도 없는데 이게 갑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고 그렇다면 이게 검찰에서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너 접대했지 않느냐 이걸 특정해서 조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시청자들이 아실 듯 마실 듯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시간, 장소, 이름이 명기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나와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날짜에 알리바이를 맞추는 이 확인 작업이 불가능한 겁니까? 근데 그거는요, 서정엽 변호사님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정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알리바이 혹은 그 당시에 이 사람과 접촉이 있었냐 없었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확인하는 작업조차도 되지 안 않았기 했다.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성접대 명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 중에는 이게 구체화돼 가지고 확신이 가는 것도 있고. 예. 근데 그 얘기하는 제 거죠. 말은 모 일보 지금 3명이 그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예, 예. 그 부분이 특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특정이 안 그렇다면 됐다. 조사를 해봐야죠. 이름이 나왔으면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 명도 조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이 그 당시에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진 게 없다 그렇죠. 그 말씀이세요? 게다가 윤지호 씨가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예. 그 문서, 뭐 유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문서에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안 적혀 있다 하더라도 윤지호 씨가 스스로가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걸 그 얘기를 봤다. 본인이 13번이나 참고인으로 출두해서 밝혔다는 거예요, 경찰에게.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밤 10시부터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항상 하더라. 진술을 받더라. 매우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정도까지 끝나는 그런 식의 진술을 13번을 본인은 받았는데 예. 그 명단에 언급된 사람도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없고 오로지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 2명 소속사 대표하고 매니저 네. 이 2명에 대해서만 엉뚱한 범죄 혐의로 사실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더라. 그리고 왜 목격자인 자신은 그때 당시 21살밖에 안 되는데 네. 목격자인 자신은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바로 윤지호 씨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예. 윤지호 씨는 말 그대로 참고인이잖아요. 목격자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사람이 그럼 일관적으로 주장을 했으면 일관적으로 왜 그 사람이 그런 진술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확실한 건 뭡니까? 명단이 나와 있는 사람들 조사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네. 핸드폰 같은 경우 특히 장자연 씨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메모, 수첩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증거로 나오지도 않고 증거로 밝혀진 것들도 전부 다 어디를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게다가 네. 핸드폰 통신 기록 내역 검사가 가지고 있다가 안 없어졌다고 했다. 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화면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후배입니다. 지금 31살이니까 당시 나이는 21살. 정말로 세상 물정을 모른다면 모르죠. 모를 수도 있는 나이였는데 내가 분명히 성접대 강요받는 거를 옆에서 봤다라고 지금 뒤늦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때도 주장했습니다. 주장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받아들여줬고 본인에게 최면 실형까지 했다는 거예요. 최면 수사까지. 그러면 10년 전에 장자연 사건으로 온 나라가 그렇게 시끄러울 때 보수 정권 때예요. 저 윤지호 씨라는 참고인 이름이 그 당시 등장했습니까?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 수사기관에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국민들은 몰랐죠. 그렇죠. 윤지호 씨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참고인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 국민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국민들에게 몰랐죠. 몰랐을지 모르겠고 몰랐어요. 저는 이제 사건을 담당하니까 우리는 매니저라든지 우리는 아셨어요? 저는 알죠. 당연히 제가 변호인이니까 기획사. 그러면은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상하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하는데 왜 이게 언론에 안 나오고 검찰이나 경찰이 왜 주목하지 않지라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정도 큰 언론사의 사주를 조사를 하면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동영상이든 녹취록이든 이런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노이되잖아요. 예. 근데 유서인지 그 서류의 이름 하나가 나온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소환해 가지고 뭐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강제수 할 수 있습니까? 범죄라는 게 객관적인 혐의가 나와야만 조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른바 뭐 다른 얘기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뇌물 액수하고 사람 이름 나왔다 그래서 그게 처벌 안 되고 다 무죄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법정에 조사는 가면.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자꾸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는 당시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했느냐. 하느라고 했는데 못한 거하고요. 못 밝혀낸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사는 엄청나게 가혹할 정도로 저는 했다고 봐요. 했다. 네, 저는 그래요. 이종우 실장님, 자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처음부터 수사의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다고 이것은 보시는군요. 새 사건에서 예. 어떤 것은 검찰의 의지가 좀 없어 보이고 뭐 어떤 것은 경찰이 경찰의 제대로 의지가 없어 못하는데 보이고. 이건 검경 둘 다 이 장자 사건은 사실은 검경 둘 예, 다 예.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첫 번째 순간부터 사실은 이 경찰이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이게 죽었다 유서다 하고 어떤 일인가 뭐 부모님이 그냥 뭐 그 우울증이라 유서도 그랬죠, 태우려고 처음에. 했고 그것도 다 방조를 했고 그러니까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 나중에 문건 때문에 넘어갔는데 검찰은 더군다나 더 의지가 없었고요. 그럼 검경 의지가 처음부터 1부터 예, 예. 10까지 다 그러니까 없었다고 이 이건 목격자를 할 수밖에 13번 조사하는 동안에 그 유서인지 뭐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밝혀진 진실이고 네, 지금까지 나온 네. 진실이고 특히 중요한 건 이 윤지호 씨한테 그 테이블 위에서 장재현 씨가 춤을 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무슨 신발 신고 추더냐 맨발이었냐 구두 신었냐 잘 모르겠다. 빨간 구두 신었다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체면서라도 받아보자라고 해서 그런까지 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당사자 이름이 나온 사람을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했냐는 거죠. 게다가 핸드폰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임모 씨라고 한 사람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재벌의 사위였던 그분하고의 통화 내역 나온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조사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그 자료도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수사 의지를 떠나가지고 아예 수사 ABC A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했다. 자 하느라고 했는데 결국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과 그거는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긍이 잘 안 된다는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하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하는 거고 뭐 공소시효 안 됐으니까 처벌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진실은 밝히라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미 나와 있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죠 이거는. 자 결국은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이 모든 사안들의 귀결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을 믿습니까? 경찰을 믿습니까? 샵 3698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문자를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전달을 좀 해주셔 보십시오. 자 이종우 시장님부터 짧게 가보죠. 네.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다 연결돼 있죠 이 사건들. 그럼요. 결정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하나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겁니다. 예, 이세 좋아요. 사건이. 자, 승리로 비롯한 버닝썬 사건 경찰과 유착 내용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이 수세에 몰렸다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나오니까 검찰도 똑같아. 뭔가 덮는 데는 검찰이 더 선수들이야. 이런 국민적 의혹. 네네. 자,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누구한테 유리해지고 있어요? 유불리를 따지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냥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2017년도에 데이터를 보면 여론조사 예. 뭐 길게 말씀드리면 또 다 표본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당시에 72%가량이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이게 로우 이슈하고 시대정신연구소가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죠? 50% 미만, 50%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 20%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기보단 경찰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 자, 정리를 좀 해주자면 정권 출범할 때는 70% 정도가 경찰 수사권 독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을 좀 더 견제를 해주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정권 흘러서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2년 뒤에 돌아서 복귀를 해보니 50%대 50%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만 놓고 보면
반반 정도로 여전히 잘 모르겠다네요.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승이죠. 검찰 그러니까 승인가? 검찰 판정 그러니까 승이죠. 여전히 판정 이거를 승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 50%나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네요. 아니면 예. 70%가 찬성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50%다라고 해야 되냐. 애매하네요. 저, 좋아요. 자, 노 변호사님. 그러면 검찰 판정 승이다. 현재까지는 검찰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의 변수가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제가 되게 되면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유착관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아예 것이다. 그냥 동네에서 대놓고 해먹어라 예, 이렇게 그리고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치경찰은 각 선거에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한 문제점이 훨씬 더 노정이 되면 아마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독립 조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현재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이 원하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거꾸로 달라지고 가고 있는데요.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기관을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영원히 간다. 대한민국에서 이 논리인데 서준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제가 저번 방송에 예. 그랬지만 이게 어떤 제도를 개혁하려면 현 제도보다 이제 확실하게 나아진다는 명백한 이게 증거가 있을 때 개혁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개혁한답시고 개악이 된 경우, 예. 더 잘못된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 바로 이제 이제- 이번에 검경수사권 합의가 그런 경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이 수사권을 경찰로 좀 넘겨줘서 경찰을 좀 키우면 개악이 된다라는 논리죠. 저는 그래 봐요. 왜? 검경수사권이든 뭐든 가장 중요한 이념이 뭡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 인권입니다. 예. 국민의 인권이죠. 자, 그럼 지금은 경찰, 검찰이 두 번 검사가 통제함으로써 좀 이게 그 국민의 수사라든지 인권이 더 보호되는데 만약에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종결권까지 가진다. 종결이라는 건 뭐예요? 고소인에서는 아주 불리한 처분이에요. 예.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고소인이 있고 비고소인이 있고. 만약에 내가 억울해서 고소했는데 경찰이 그냥 무혐의 종결해버렸다. 네, 이런 근데- 게 지금은 예, 예. 검찰이 다 통제를 하고 지금 저희 사건 의뢰인들 보면요. 아니 무슨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에게 못 믿을 테니 검찰에다가 사건 직접 접수해서 좀 조사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이런 분이 많아요. 근데 뭐 무슨 논리인지를 펼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시청자들도 아실 것 같은데 검찰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지 그게 않죠. 아니고요. 예. 경찰이 한 번에 1차적으로 해가 종결해가 완전히 끝내는 것보다는 검찰이 한 번 더 통제하면 국민의 인권 보장에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요? 둘 다 못 믿는 거죠. 국민들은. 검찰은요? 예? 검찰은 그러니까 누가 통제하냐고요? 국민은요. 둘 다 못 믿는데 그래도 이게 두 기관이 견제를 하니 두 기관이 다 보는 게 좀 낫잖아요. 한 양보다. 그런 이야기. 논리다. 예. 그래서 공수처 필요하다. 아예 따로 만들자 제3의 독립기관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여기도 사실 함정이 많아요. 보면 이제 저는 반대다 찬성이다가 아니라 예. 제가 공수처 논란도 사실 좀 민주당 내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옥이다. 옥상옥이고 예를 들자면 공수처장을 아무리 뭐 그 객관적으로 뽑으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렇죠. 공수처를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다 그러면 공수처 장관은 아마도 우병우가 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느냐가 예.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지금 모든 기관들이 제 역할만 하면 사실 특별자 안 붙어도 돼요. 근데 그렇죠. 제 역할을 못하니까 또 특별자 붙고 특별 뭐 검사를 해도 그것도 못 믿으니까 공수처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네. 끝없이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기존을 못 믿어서 특수자 붙여서 특수수사본부, 특별검사, 특별경찰 그래도 안 되니까 특검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노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이 논쟁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공수처 국민들은?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이종우 시장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필요하긴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상위기구가 없으니. 우리가 사실 법원 같은 문자는 경우는 심플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오네요. 공수처가 답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 아니라는 공수처가 것도 있고. 답을 것처럼 그래도 그나마 보이지만 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막상 들여다보면 많다. 그래서 그걸 섣불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공수처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네, 전문가들 세 분도 법조인도 그렇고 정치 평론하시는 패널도 그렇고 공수처가 답이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요. 샵 누르시고 3698로 해서 공수처 설치가 과연 검경 이 갈등 구조에서 답이다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주시면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방송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게요. 이거 특집해도 1시간 이상 갈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되면 논쟁이. 저는요,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공수처는요. 더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거 옥상옥입니다. 공수처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공수처가 되면 수사관에 있고 이제 공수처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간부들은 이제 임기제로 하죠. 근데 그것도 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수사관들 있죠. 이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쭉 뽑아나면 다른데 인사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갑니다. 네. 그럼 이게 현 정권에서 왜 목을 베이느냐? 바로 이제 정권이 뺏겼을 때 정치 보복 우리가 있잖아요. 현 정권도 이게 100여 명 잡아였으니 본인도 이게 권력을 잃었을 때 처벌될 수도 있는데 공수처라도 이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다 임명해놓으면 통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게 이런 의도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놓는 여부를 놓고 여야가 현재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 전해드리는 순간 지질연구소에서 포항 지진 기억나실 겁니다.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시설에서 압력을 가해서 지진이 발생한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매우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수백억의 재산 피해와 그 인명 피해가 났던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라는 연구 결과,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노영희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법원 좀 들여다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재판부에서 판사가 나를 못 믿겠으면 지금 기피 신청하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이유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어제 재판에선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식으로 판결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자의 기대려고 시도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 이후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판사부터 좀 가볼게요. 네. 이분이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잖아요. 그렇습니다. 2심이죠, 항소심. 네. 뭐 서류를 이만큼 들고 왔던데. 근데 처음부터 이래나 저래나 나는 유죄 프레임에 걸려 있었다고 좀 항변을 했더니 네네. 판사가 작심 발언을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자, 나 못 믿겠으면 기피 신청해라. 지금 해라 하려면. 네. 야, 이런 거 보셨어요? 뭐 처음 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저는 네. 근데 어느 정도 사회가 진화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평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판사에 대한 인신 공격들도 그동안 사실 있었던 거에 사실이고. 판사들도 이런 네. 상황 상상이나 했을까 몰라요. 판결문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잘했네, 못했네, 이 표현이 맞네, 틀리네. 와, 근데 분명히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을 상수로 판사들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좀 그렇다면은- 냉정하게 좀 따져보자고요. 네. 2심을 맡은 차문호 판사라는 분, 이분이 양승태 키즈입니까? 쉽게 말해서? 글쎄요, 뭐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전속 그 판사, 그러니까 재판 연구원으로 있었죠. 그래서 인연은 가깝다, 있죠? 측근이다 뭐 이런 진단이 있는데 글쎄요, 명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지 이건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러면- 근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 가깝다고 한들 그것이 그 자체로 문제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또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사의 경력이나 이력보다는 그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비평하는 문화가 더 성숙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문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하고는 옷깃 하나 스친 적 없는 인연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나 네. 당신 모른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내 경력을 문제 삼아서 또 재판 불복할 거면 지금 바꿔달라 해라. 이 얘기죠. 자신 나름대로 독립적인 소신을 가진 판사다. 좀 못 믿겠으면은 기피해라. 예, 뭐 이런 멋있어 얘기를 보이기도 했죠. 하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거기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네. 근데 저렇게 남긴 말들을 보면은 좀 시민들이나 또 같은 판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좀 새겨야 될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예.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인데 일단은 이제 뭐 기피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 예. 그 부분도 제대로 안내를 해준 셈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뭐 경력 때문에 이렇게 판결해도 저렇게 판결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다시 상기를 시켜주었고 내가 알고 판사로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재판이 나오고 또 그게 진행이 되면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심판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야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거나 예. 뭐 어떤 정치적 거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숙하지 못한 어떤 사법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판사님도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상식에 입각한 평론을 해주시는 김수민 평론가의 평론도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네 보석 신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게 받아줄 것 같다 안 우리가 이건 받아줄 것 틀려도 같다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보석 신청 받아들여질까에 네. 그냥 개인적으로 한 표 행사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그럼 쪽이요. 김수민 평론가는 네. 저 김경수 지사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갈 것 같아요? 저도 불구속 쪽으로 좀 걸어보는데요. 예, 그 왜냐하면은 논거는? 이제 보통 구속하면은 증거인멸이나 예. 아니면은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도지사가 도주를 한다면 그건 내가 유죄요. 이건 말이 안 되고. 나를 잡아주시오라는 예. 말인 것이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이제 증거를 인멸할 것 같으면 드루킹 사건 직후에 인멸이 이미 그렇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의심하겠다면 가장 유력한 것은 드루킹과 접촉을 해서 회유를 하는 것인데 예. 드루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증거인멸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도전 공백이라고 네. 하는 도민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뭐 그렇게 보석을 허가해 주는 거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정치권 또 일각에서 만약에 보석을 해주게 되면은 예. 홍준표 뭐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도 김경수를 풀어주기 위한 예, 맞아요. 사전 작업이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저를 위해서 이런 발언들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우리가 소개하지 말자고요. 뭐라고 얘기해도 서로 자기 얘기만 네. 할 텐데 뭐. 궁금한 거는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과 결과와 보석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차분하게 바라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성숙해 있느냐. 네. 요건데 저는 그 정도는 대한민국 이 민도가 성숙됐다고 본다에 저는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국민들도 김경수가 유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구속까지 할 필요 있었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다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예. 나름의 자신의 상식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법리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재판의 판결에 예. 뒤에 음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모를 밝히기 전에는 그 재판 결과 그 법리 그 자체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김수미 평론가님 평론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유죄이래도 네. 대법원 판결 받고 유죄 판결 받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굳이 그거 자체를 뭐 불허해라 마라 이거 정치적으로 싸우는 건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궁금한 거. 우리 현실적인 정치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이번 4.3 재보선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황교안 총리 첫 승부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버릴 수 없는 지금 승부처죠. 글쎄요. 근데 지금 경남 지역 두 군데에서 예.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한 군데는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이고 예. 한 군데는 정의당이 강세인 공단 지역입니다. 자, 어디 볼까요? 정의당 강세 지역부터 볼까요? 창원 성산부터 성산. 한번 가보죠. 네. 창원 성산부터 볼게요.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예요. 여긴 전통적으로 정의당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정의당도 텃밭이고 민중당도 민중당도 제법 텃밭이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은 그런 예. 산업 도시죠. 자, 그러면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그 뒤를 잇고 있는 여영국 후보가 나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민중당은 누구죠? 민중당 또 이제 여영국 후보도 경남 도의원 출신이고요. 도의원 출신. 민중당에서도 경남 도의원 출신이었던 손석형 후보가 출마를 예. 했습니다. 참고로 손석형 후보는 노회찬 의원하고 단일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있었고. 민주노총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총투표에서 노회찬 의원이 간신히 이겼을 정도로 손석형 후보의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한 민주당 그런 상황입니다. 권민호 후보는 굉장히 낯이 익은데요? 네, 근데 낯이 익은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하셨죠. 전 거제시장입니다. 그죠? 거제시장이죠. 네, 그리고 예. 당 색깔도 바뀌었어요.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지난 지금은 대선 민주당이고. 무렵에 민주당으로 이적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국당은 강기훈 후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출마자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관심 갖고 잘 봐주십시오.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면 저희가 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추세만 말씀드릴게요. 1등 누구예요 지금? 1, 2등이 박빙이라던데. 네, 1, 2등이 박빙인 상황이고요.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네. 때. 어쨌든 뭐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와 네.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양강 접전인 상태인데 특이한 것은 3위 후보와 4위 후보가 그렇게 처지고 있지 않다라는 다 거예요.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손석형 민중당 후보도 뭐 10% 선은 아직도 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한 2강 2중 이 정도의 2강 구도가 2중이에요? 네, 2강 2약이 아니라 2강 2중의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에이 저 진보 진영에 단일화 하겠네. 네. 그건 상식이네요. 일단은 이게 준 플레이오프가 있고 예. 플레이오프가 있거든요. 원래 준 플레이오프가 정의당, 민중당 사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플레이오프는 민주당과 뭐 그 승자가 승자가 하는 하는 거죠. 거죠. 근데 민중당하고 정의당 사이에서 그 룰에 대한 합의가 너무 잘 안 되고 안 있습니다. 돼요. 예. 네. 여영국 후보는 그래서 여론조사. 된 게 네. 노회찬인데 네. 지금 그 준 플레이오프부터 잘 안 되는군요. 단일화 근데 협상이. 거꾸로 역발상으로 플레이오프를 먼저 그러니까 예. 준 플레이오프로 민주당 대 정의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알았어요. 것이죠. 이해가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민중당 빼고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먼저 단일화를 먼저 하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순서가.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민중당에서는 왜 우린 빼냐, 그리고 민주당하고 하기 전에 우리랑 해라라고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에브리바디가 다 나와라 이게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네요. 그나마 가장 최상이겠죠. 그러네요. 네. 어떤 후보 뭐 3명 중에 2명이라도 뭉치게 되면 사실 완전한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이 불리합니다. 근데 그나마 4명이 다 나와라. 예,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정의당은 꼭 지켜야 되는 지역구고 네. 민주당은 정의당한테 양보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후보가 막판에 결국은 저 드랍하고 단일화 해줄 거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쏠쏠이 나오던데 네.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럴 개연성이 없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전체 어떤 선거 판세라든지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양보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지역 당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맨날 단일화해줬고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정의당한테 네. 갖다 바칠 거냐 그렇죠. 이 논리죠.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합리적으로 그것을 수습하려면 여론조사까지는 해보고 예, 그걸로 예. 단일화를 하는 것이 드랍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여기서 더 나가면은 저 민주당 당원들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우리가 비판받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단일화하라고 드랍하라고 그러는 거냐? 이런 근데 뭐 지금 단일화 수순에 들어갔으니까. 예, 그럴 수 네.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어찌 됐든 단일화 여부가 키 포인트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민중당이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고 관전 포인트다. 네. 이건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동네로 한번 가볼까요? 네. 통영고성.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통영고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창원 성산에 비해서는 농어촌 시골 쪽에 가까운 지역이고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앞서 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은 이제 공천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지역 당원과 인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발표했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서 한 3등 정도로 쳐져 있는 그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경선 결과가 정 후보가 1등인 걸로 나왔냐라고 하면서 낙천자들이 반발하고 탈당하는 그런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황교안 대표가 자기 네. 검사 출신 그렇죠. 후배 갖다 내리꽂았다 그 얘기 하시는 황교안 거죠? 퀴즈를 내리꽂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 못 믿겠다. 그 데이터 다 공개해라 이런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여론조사 조작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 사이에 에이, 지역 그거야. 당원들이 지역 당원들이 황교안 대표 측근 인사를 한번 밀어줄까 이렇게 민심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나마 그 투명 공천을 하겠다면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는 이렇다라고 공개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또 보이네요.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런 잡음을 무릅쓰고 선수를 심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가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저 선거는 기본적으로 올 이겨야 인이네 됩니다. 여기에. 네. 통영 고성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영 고성에서 민주당이 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강세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게 된다면 크게 타격을 받게 되겠죠. 자유한국당도 타격이지만 일단 황교안 대표가 직격탄을 맞고 네. 뭐 시작도 하기 전에 휘청하겠는데요. 그렇죠. 뭐 등판하자마자 등판하자마자니까. 네, 그런 격이 될 그래서 거니까. 가서 저 뭐 원룸 없고 거기다 네. 올인한다고 아예 내려가서 산다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오는군요. 근데 예. 묘한 건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두 지역구가 썩 다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지금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 많이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인데도 예. 두 군데의 재보선 중에 한 군데 의석도 못 얻는 그런 수가 있는데 아마 해석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쪽과 이거는 명백히 민주당이 진 거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아마 정치권이나 언론 쪽에서 해석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그럴까요? 결과가 그럴까요? 나온다면. 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첫 재보선인데 네. 한쪽은 정의당한테 양보하고 한쪽은 자유한국당한테 지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제 두 군데밖에 없고 그게 다 경남 지역이었고 예. 각 지역구의 사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 크게 보고 승부를 던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선거가 그러네요.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령 영패를 하더라도. 어허. 네. 아주 묘한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좀 전문적인 분석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아실까 모르겠는데 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른바 소지역주의. 네. 통영이 커요, 고성이 커요. 아 그거 제가 통영이 2.5배래매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크긴 통영 하죠. 사람을 내세우느냐, 고성 사람을 내세우냐가 네. 이 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사례가 경남 지역에서 예전에 남해 하동 그렇죠,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만약에 뭐 남해 쪽에 후보가 2명 쏠려 있으면 하동이 캐스팅 보트를 예, 진다거나 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천 쪽 이런 쪽도 이제 다른 지역구랑 예, 엮여가지고 예, 예. 항상 그런 게 진주하고 있었는데 사천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진주 출신이냐 사천 출신이냐 중요하고 경기도 같으면은 경기 여주 이천인데 여주 출신이냐 이천 출신이냐 이런 아주 미묘한 정말 실질적인 표 네.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요인이 있기는 근데 있죠. 저는 이제 그 소지역주의가 아주 크게 발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희한하게 이번엔 그게 네. 없어요. 그 왜냐하면 얘기가. 이념 노선 간의 격차가 확연히 있으면 그렇군요. 지역 구도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커질 네. 때는 지역이 줄어들더라.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 후보 대 자유한국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붙었다 예. 하면 그 후보의 지역 출신이 어딘지가 굉장히 큰 맞아요. 관건이 되는데 예, 예. 근데 민주당 양문석 후보,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 양문석 후보는 언론개혁 운동을 했던 언론개혁을 했던 개혁적 진보 진보적 인사고 인사고 정점식 후보는 황교안 황교안 퀴즈죠. 밑에서 공안 네. 검사로 계속 보수의 색채를 강화했던 후보고 그렇죠. 그럴 이념 경우는 대 이념의 충돌이네요. 유권자는 소지역보다는 그 사람의 이념과 정책을 보고 투표할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재밌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양문석 후보는 통영 출신이고 정점식 후보는 고성 출신이네. 네. 그러니까 통영이 크네 고성이 크나보다는 이번엔 진보와 보수의 진검승부로 됐기 때문에 네. 소지역주의가 잘 안 보인다. 그렇습니다. 아유, 그리고 날카로워요. 수도권 선거의 예. 경우도 후보 간의 이념 격차가 커 보이면 그냥 이념 대결로 가고요. 예. 좁아 보이면 그 후보 출신 지역이 어디냐. 이거의 맞아요. 관건이 또 수도권에서도 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마 통영 고성도 그런 예.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오늘은 예상이 됩니다. 3번, 4번 제가 감탄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빨리 네. 좀 여쭤볼게요. 국회에서 선거법을 가지고 여야 뭐 5당이 지금 각계각적인데 캐스팅 보트를 바미당이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바미당 현재 상황이 난리대요. 바미당 하면 이제 정치권 여의도에서는 바미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다. 모여서 열띠게 토론하고 이상한 밤샘 결론을 토론했는데 내거나 결론이 안 결론이 나와. 없거나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바미당- 바미스럽다 그래요. 바미하다. 바미하다. 라고 예, 표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새 정치부 네. 기자들 사이에 이게 신조어입니다. 네네. 바미해 그러면은
밤새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땅 두 개가 분단이 되는데 그 균열선이 바른미래당의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 그어지고 예. 있는 난감한 상황이 결국은 그럼 펼쳐졌고.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이 이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완전히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예, 조금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이제 되게 거기도 편차가 많이 있고 그리고 바른정당 출신 중에서도 오신환 사무총장 겸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친화적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들도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지사궁 의원은 네. 결사반대도만 또. 지상훈 의원은 좀 더 끝에 예. 극단에 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현재로 기준으로서 한 179석인데 예. 그걸 모을 수 있을까? 예, 근데 이제 선거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바른미래당의 당익에 부합하는 게 있어서 좀 협상이 될 수는 있는데 나머지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통이 예상이 예.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이거 결론 내린다고 또 의총 소집했죠? 그렇습니다. 예, 요 결과 나오면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V만 켜면 보이는 얼굴들. 승리, 정준영, 김학의, 장자연.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진실을 밝히랍니다. 국민이 궁금해한답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경찰도 검찰도 못 믿겠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나설 일인가? 이 대목에선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국회는 어떤지 고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도 모르고 의원들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총선 룰을 놓고 죽기 살기 싸움입니다. 결국 TV, 신문, 인터넷, 언론을 보면 온 나라가 과거사와 총선에 꽂혀 있는 겁니다. 나라 경제 걱정은 말 그대로 실종입니다. 입시 수포자, 수학을 포기자 한 것처럼 경포대, 경제는 포기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언론 노출도는 전임자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습니다. 700만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과 130만 실업자의 고통, 버팀목이던 수출 부진, 저출산 초고령화,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제조업의 위기,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려 하고 계획은 뭔지 국민은 잘 모릅니다. 그저 내라는 세금이나 꼬박꼬박 낼 뿐입니다. 버닝썬, 연예인, 김학의, 장자현. 궁금하긴 건 맞는데 대통령과 온 국민이 꽂힐 일인지, 그래서 놓치는 건 없는지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